안녕하세요. 대북권의 공견입니다.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종부세가 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주택수가 가액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지금까지는 똘똘한 한 채 투자가 시장의 주류를 이뤘다면 이제는 가액으로 바뀌면서 그 현실화율이나 공시가격이 낮게 적용되는 소규모 주택들을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투자하는 방향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갖고 향후의 부동산 시장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가 7월 21일 목요일 날 그 모아타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했는데요. 모아타운을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아타운 같은 경우 일반 재개발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은 면적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또 대상 자체가 열악하고 노후되어 있는 그런 주거지를 개발하는 건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어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모아타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들을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은 지역 내에 이웃하고 있는 다가구 다세대 필지 소유자들의 개별 필지들을 모아서 블록 단위로 1500제곱미터 이상을 아파트로 공동 개발을 하는 모아주택, 그러니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아주택 또는 모아타운이 추진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핵심적으로 보고 그런 지역들을 선정할 거다 라고 나타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자, 첫째,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검토 단계에서부터 간선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15분 거리 내의 도보 생활권 약 30만 제곱미터 내외를 슈퍼블록을 단위로 검토 범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안에 그림을 좀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간선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이 전체 블록을 슈퍼블록이라고 하고요. 이 블록을 검토를 해서 이 안에서 노후도라든지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요 가운데 지역들을 이제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요것만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블록 전체를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 대상 지역을 이렇게 블록 단위로 검토를 하되 이 안에서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역들을 개발하는데, 기본적으로 노후도라는 걸 충족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는 67%의 노후도를 충족해야지만은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왜냐하면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는 곳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57%의 노후도를 약 10% 정도의 요건을 완화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해당되는 지역들을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합니다. 가이드라인 핵심 두 번째는요, 모아타운 내에 개별 사업지끼리 건축 협정을 맺게 되면은 체결해서 하나의 통합 지하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라고 합니다. 자, 한 개에서 세 개 또는 네 개에서 다섯 개 구역이 건축 협정을 맺게 되면은 지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그림으로 좀 보게 되면은, 자, 이게 도로를 가운데 두고 이쪽 단지와 이쪽 단지가 재개발을 소규모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 지하에 개별적인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걸 2개 단지든 4개 단지든 6개 단지든 협정을 맺게 되면은 이 안에를 공동 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이 도로 아래쪽에 해당되는 이 공간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훨씬 더 넓게 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남는 공간 같은 경우는 이 두 단지 또는 여러 단지의 공동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또는 지하에다가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걸 만들거나 편의시설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공간 확보 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단지의 가치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단지라는 단점을 보완하는데 이 지하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유도한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주거의 어떤 삶의 질적인 부분도 또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높여주는데 일조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세 번째는 가로변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이 아파트 단지의 형태와 배치,
계획도 같은 거를 제시해 주겠다는 것이죠. 누가? 서울시가. 자, 이게 주민들이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입안하기에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도시 계획과 같은 데가 굉장히 전문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룹이나 집단이 특히 서울시가 이런 주민들한테 이런 배치와 형태, 계획도 같은 거를 제시해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계획이 확정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 같은 경우가 공원, 녹지를 조성할 때 기존에 있는 주변에 녹지나 보행로를 선형으로 연결을 해서요, 순환형 녹지 보행 녹지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자, 왼쪽은 강남구고 오른쪽은 마포구에 있는 모아타운을 하나의 예시로 든 건데, 이 단지 내에서 보면 녹지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뜨문뜨문 떨어져 있어요. 따로따로. 그 단지별로 작은 녹지 조경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 몇 %의 조경들을 만드는데, 이게 떨어져 있을 때 개별적인 것들보다 녹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이 순환 벨트, 그러니까 녹지 벨트를 산책로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상철을 지하하게 되면은 그 지상 공간을 녹지 공간으로 만든 연트럴 파크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렇게 녹지 공간이 연결이 됐을 때 산책로처럼, 그 산책로에 둘러싸여 있는 단지는 그만큼 가치가 높고 주거 환경의 쾌적성이라든지 정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 작은 단지들의 단점들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이런 도움을 계속 주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 사업을 추진하는 희망, 주민들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 계획안을 마련해서 관할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 제안 요건과 세부 절차의 지침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5가지 가이드라인 중에서 첫 번째는 대상 지역, 검토하는 대상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통합으로 지하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것이 이제 단지와 단지 간에 또는 그 안에 편의시설을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 5번째가 주민들이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지자체가 보통 개발을 주도하고 구역 지정을 하고 했던 것이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합의하거나 동의를 해서 우리 이렇게 추진해 봅시다. 이 노후주택가를 그냥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해줄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나서야 빠르게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살기 편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나선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놨다라는 게 이 5가지 중에서 1번, 2번, 5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 재개발, 일반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강남권보다는 강북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곳들이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뭐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강북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지정되어 있는 모아타운 선정지 중에서 보면은 강남권의 모아타운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죠. 예를 들면은 방배역과 내방역 사이에 여기 이제 파랗게 표시된 것이, 자, 1차 모아타운 방배동인데요. 옆에 있는 것이 방배 14구역이고 확대를 해서 본 거거든요. 방배 14구역, 5구역, 6구역, 15구역, 13구역 이렇게 많은 단독주택 재건축, 일반적으로 노후 다세대들이 모여있는 걸 대규모로 개발하는 방법이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는데, 이거는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이고, 이런 지역들은 이제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67%의 노후도를 채워야 되는데, 요번에 지정되어 있는 이 모아타운 1차 같은 경우는 57%의 노후도를 충족했기 때문에 이 방배역에서 가까운 지역이 모아타운이 됐고, 여기는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요 방배역 바로 앞에 작은 점 있죠.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거, 요거는 개별적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내방역에서 3분 정도 거리에는 이미 4년 전에 시작해서 입주를 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대규모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또 위쪽으로는 재건축들이 진행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는 이 가운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재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소규모로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강남권도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에도 그 가치 점점점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안 좋지만 이런 지역들은 우선적으로 먼저 선점을 해야, 개발이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지만 개발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가격은 쑥 올라가 버리고 투자는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려요. 지금은 투자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시장으로 바뀌어 버리기 전에 투자하신 분들, 불확실성을 안고 있지만 그때 먼저 투자하신 분들이 이 올라가는 가치 상승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가 이제 고도 제한을 풀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다는 얘기를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자, 2021년 2월 17일 날 남산, 북한산 고도 제한 풀리나 서울시가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은 돈을 들여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이 1년에서 한 2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러면 작년 2021년도에 발주했으니까 빠르면 2022년, 늦어도 2023년 상반기에는 이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빠르면 올해 하반기 정도에 이 고도 제한을 주제로 하는 용역이 결과가 나온다. 왜 이렇게 이제 용역을 발주를 하냐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영향력이 대단히 높은 지역들이 규제로 묶여 있는데 이 지역을 풀려면은 이 지정권자가 풀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지정권자가 풀기 위해서는 나중에 왜 풀었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풀었다라는 정당성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럼 목적이 뭐냐, 이 고도 제한을 풀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고도 제한이 묶여 있는 주요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북한산 주변, 구기 평창동 일대, 어린이 대공원 주변, 남산 주변, 오류지구, 그 다음에 배봉산 주변, 이렇게 보시는데, 오류동과 배봉산, 그 다음에 북한산 같은 경우는 서울의 가장 외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어린이 대공원 같은 경우는 원래 3월달인가요? 26년 만에 고도 제한을 푼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왜 어린이 대공원이냐? 어린이 대공원 주변은 푼다고 했을 때 관심도가 상당히 낮고 주변 부동산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곳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영향력이 작은 데인 어린이 대공원을 풀었는데 그 푼 이유가 없어요. 왜 풀었냐라는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산과 북한산 지역은 대단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을 풀기 위해서는 이 용역의 결과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나 이 남산 주변 같은 경우는 용산이라는 대규모 호재들이 있는 곳이고, 도심에 지금 2030 서울 비전에서 발표했다시피 도심을 그동안 낙후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와 또 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용산의 대규모 업무타운과 재개발에 접해 있고 또 도심의 업무타운에 접해 있다 보니까 이 남산 주변을 푸는 게 굉장히 시장에서 민감한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근거를 확실하게 다져놓고 풀어주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저층 주거지, 아까 이 모아타운, 모아주택의 대상지가 저층 노후 주거지잖아요. 저층 주거지가 뭐냐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서도 여기에 플러스 7층 제한까지 걸려 있는 데를 보통 이제 그 저층 주거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7층 제한에다가 더해서 고도 제한까지 있으면, 자, 서울시가 앞서 가장 1번 가장 선결해야 될 정책 목적이 뭐다? 서울의 주택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4년 동안에 오세훈 시장의 임기 동안에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 안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모아타운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노후주택가로 개발할 필요가 절실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7층 제한과 고도 제한이 있는 곳을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7층짜리 아파트 지으면 빌라트라 부르지 누가 아파트라 부릅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풀어야만, 해제를 해야만 이제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들 확실하게 시장에다가 시너지를 주고 그게 오히려 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도 제한을 풀기 위한 건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런 지역들, 앞으로 이런 제한들이 있던 곳들이 풀리면서 좋아지는 중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 이런 지역들이 풀림으로 해서 가치 상승이 높게 나타날 거라는 걸 뻔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투자해야지. 고도 제한이라는 게 현재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고도 제한이 있으니까 투자를 망설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고도 제한이 풀리게 되면은, 자, 풀렸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시장을 총알같이 찾아간다 하더라도 매물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가격은 2배 이상 뻘쩍 뛰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투자금 자체가 대단히 높게 들어가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투자를 하냐 못하냐의 선택권 자체가 주어지지 않고 못하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때 투자하시는 분은 뒤늦게 되고,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는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과거에도 많은 재개발이나 업무타운 개발 계획이 발표됐을 때 되기 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높은 수익을 얻었지, 되고 나서 쫓아가서 높은 가격에 사거나 아니면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기회가 굉장히 적었고 또 투자 수익도 상대적으로 작았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이 절실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위해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재개발 중에서 소규모 재개발인 모아타운의 가이드라인이 배포됐다. 어디를 검토하고 어떻게 선정되는지에 대한 1번부터 5번까지의 특별한 특징들을 알려드렸고, 대부분의 재개발들이 강북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지정되었다면 이 모아타운은 강남권도 포함이 돼서 강남권에 추가적으로 지정될 곳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 그리고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용도 지역 지구로 제한이 걸려있는 2종 일반주거지 7층, 그 다음에 고도 제한에 대한 부분도 풀기 위한 수순으로 용역이 발주가 됐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안에 이 고도 제한 풀기 위한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풀기 전과 풀기 후의 시장 변화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리 알고서 투자에 대비하고 도움을 받는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